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이 머무는 조용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외딴 산길에는 지붕이 낡고 벽이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윤이라는 이름의 젊은 수절 과부가 홀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이웃 큰 고을에서 제법 이름을 떨치던 부유한 상단 집안의 며느리였으나, 남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서운 본색을 드러내며 짐승처럼 변하여 윤희를 모질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은 남편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윤희를 집안에서 내쫓을 궁리만 하였고, 결국 남편을 잡아먹은 불길한 여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한겨울에 그녀를 빈손으로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윤희와 남편이 함께 일구어 놓은 재산과 상단의 권리를 모두 독차지하였으며, 윤희가 머물 작은 방 한 칸조차 내어주지 않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결코 그들 앞에서 나약하게 무릎을 꿇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언젠가 반드시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그 짐승 같은 자들을 짓밟겠다는 소름 돋는 복수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쫓겨난 윤희가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인적 드문 산골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이었으며, 그녀는 태바느질과 타브니를 마다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엽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운 자태를 지닌 젊은 과부가 홀로 험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부의 처지를 은근히 비웃고 험담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주변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머릿속에 품은 거대한 복수의 그림자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만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날, 윤희는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전 재산을 깊은 치마폭에 단단히 숨긴 채 며칠 길을 걸어 북적이는 큰 고을의 장터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에는 비단과 향신료를 파는 상인들부터 각종 곡식과 농기구를 늘어놓은 사람들까지 온갖 무리들로 가득했고, 시끌벅적한 소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윤희의 목적은 그런 평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장터 구석의 노비 시장 쪽으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쓸만한 일꾼이나 힘을 쓸 수 있는 자를 찾기 위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천천히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윤희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장터 건달들과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조롱을 받고 있는 커다란 덩치의 사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흙투성이인 채로 바보처럼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덩치만 산만하고 지능이 모자라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쓸모없는 식충이라며 사내를 향해 돌을 던지고 삿대질을 해댔지만, 사내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떡고물을 주워 먹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비 상인조차 이 바보 사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골치를 앓으며 헐값에라도 넘기려 이리저리 소리를 치고 있었고, 윤희는 그 사내의 묘하게 깊은 눈동자를 유심히 관찰하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사내를 자세히 살펴보니 비록 겉모습은 더럽고 행동은 어리숙해 보였지만, 그의 넓은 어깨와 두꺼운 팔뚝에서는 일반 사람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힘과 강인한 기운이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똑똑하고 교활한 자가 아니라 어떤 험한 일이라도 군말 없이 해내며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줄 절대적인 힘과 충직함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노비 상인 앞으로 다가가 치마폭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전 재산이 담긴 전대 꾸러미를 내밀며 내가 이 바보 사내를 사겠소라고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 상인과 구경꾼들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노비상인은 뜻밖의 횡재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과부 체면에 이런 덩치 큰 식충이를 데려가서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혀를 찼지만 윤희는 돈을 쥐어주고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젊은 과부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미쳐서 저런 바보를 집으로 들이려 한다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저리 큰 사내가 언제 돌변해 여인을 해칠지 모른다며 노골적으로 비웃음 섞인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타인의 조롱 섞인 말들에는 귀를 닫은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내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하고 말하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윤희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무슨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실실 웃던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몸집을 이끌고 윤희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끌벅적한 장터를 뒤로하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사내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윤희의 발자국을 밟으며 산골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희는 곁을 걷는 거대한 사내의 존재감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꼈고 자신의 억울한 과거를 청산하고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에 그가 큰 조각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윤희의 허름한 초가집에 도착했고 윤희는 마당 우물가에서 직접 물을 길어 바보 사내에게 건네며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테니 우선 씻으라고 일렀습니다. 사내는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는 거친 손으로 얼굴에 흙먼지를 대충 닦아냈고 윤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어 정성껏 따뜻한 밥을 짓고 산나물을 무쳐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을 차려내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걸신 들린 듯 밥을 들이켜는 사내를 보며 윤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체하지 않는다오라고 다정하게 말했고 사내는 그 말에 잠시 먹는 것을 멈추고 윤희를 보며 해해하고 어리숙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부 윤희가 장터에서 무지막지하게 큰 바보 사내를 사서 집으로 데려왔다는 소문은 좁은 산골 마을 전체에 순식간에 쫙 퍼져나갔고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곱고 참한 여인이 어쩌다 짐승 같은 바보를 집에 들였는지 모르겠다며 수군거렸고 필시 과부가 밤이 외로워 정신이 나간 것이 틀림없다며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던 마을 사내들도 초가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리며 덩치 큰 바보가 무슨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호기심과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윤희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아침 일찍부터 사내를 불러 모아 헛간에 있던 낡은 도끼를 쥐어주며 뒷산에 가서 땔감을 해오라고 지시했고 사내는 도끼를 받아 들고는 또다시 실실 웃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향해 쿵쿵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바보가 구감을 제대로 구해오기는커녕 도끼로 제 발등이나 찍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며 혀를 찼지만 몇 시즌이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떡 벌리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혼자서 일반 장정 5명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엄청난 양의 크고 굵은 나무들을 단숨에 베어다가 어깨에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내려와 마당 한 구석에 쿵 하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힘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윤희는 속으로 깊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사내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며 참으로 수고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사내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시원한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다시 해벌쭉 웃으며 마당에 앉아 나무를 장작으로 패기 시작했는데 그 도끼질 한 번에 두꺼운 통나무들이 쩍쩍 갈라져 나가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는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질 좋은 장작들을 바라보며 이것을 겨울이 다가오는 이웃 마을이나 큰 장터에 내다 팔면 제법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치밀한 장사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보 사내에게 따로 이름이 없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묵묵하고 단단하다는 뜻으로 돌쇠라는 투박한 이름을 지어주었고, 돌쇠야,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기둥이니 내 곁에서 나를 도와야 한다고 차분히 타일렀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새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가슴을 치며 돌쇠 돌쇠 하고 몇 번 웅얼거리더니 기분 좋게 끄덕였고, 그날부터 돌쇠는 윤희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지시를 하늘의 명령처럼 받들며 충직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희는 낮에는 돌쇠를 시켜 깊은 산속에서 진귀한 약초나 품질이 뛰어난 버섯들을 채취하고 질 좋은 횟감을 모으게 했으며, 자신은 그것들을 정성껏 다듬고 분류하여 장에 내다 팔 상품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장사 수완은 남편과 함께 상단을 이끌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경험 덕분에 매우 뛰어나고 치밀했으며, 거친 장터 상인들과 흥정을 할 때도 결코 기가 눌리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제값을 받아내곤 했습니다. 돌쇠는 엄청난 짐을 지고도 지친 기색 없이 윤희의 뒤를 따라다니며 든든한 호위 무사 역할을 해주었기에 산길을 오가는 도적대나 짓궂은 왈패들도 감히 돌쇠의 무시무시한 덩치를 보고는 윤희를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찰떡 같은 호흡을 맞추며 산나물과 땔감을 팔아 조금씩 엽전을 모으기 시작했고, 윤희는 밤마다 방구석 밑에 숨겨둔 낡은 항아리의 엽전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복수의 날을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목표는 겨우 이런 산골 마을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푼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자신을 비참하게 내쫓은 시댁 식구들의 거대한 상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대한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상단은 이 일대 고을의 포목과 소금 거래를 독점하다시피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에 그 짐승 같은 자들을 짓밟기 위해서는 윤희 자신도 그들을 능가할 만한 거대한 자금력과 탄탄한 상단을 조직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은 바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을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에서 거래 장부를 꼼꼼히 적어내려갔습니다. 어느 깊은 밤 마을에 적막이 찾아오고 풀벌레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오는 고요한 시간에 윤희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우연히 열린 방문 틈으로 마당에서 달빛을 맞으며 홀로 앉아있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바보처럼 헤헤거리며 어리숙하게 굴던 돌쇠였지만 어둠 속에서 홀로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응시하는 그의 등에서는 묘하게도 서늘하고 범접할 수 없는 날카로운 기백 같은 것이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돌쇠가 무심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아채는 동작이 너무나 빠르고 정교하여 마치 오랜 무술을 수련한 고수의 몸놀림처럼 보였습니다. 윤희의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올랐으나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내가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본 모양이라 여기고는 다시 자리에 누워 무거운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돌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소의 그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고, 윤희는 밤사이 보았던 그 날카로운 기백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당장 자신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충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내 편이었으며, 그 거대한 힘은 앞으로 다가올 거친 장사판의 암투 속에서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줄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윤희의 억척스럽고
치밀한 노력 덕분에 항아리에 모이는 돈은 제법 묵직해져 갔고 그녀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인근 장터에서 귀한 약재들을 싼 값에 매입하여 매싸 멀리 떨어진 큰 고을에 비싸게 넘기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지치지 않는 체력 덕분에 남들은 며칠씩 걸릴 산길을 하루 만에 주파할 수 있었고 이는 물건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운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윤희의 장사에 엄청난 이문을 남겨주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감이나 줍던 수절 과부가 어느새 제법 비싼 비단옷을 걸치고 장사를 크게 벌이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질투 섞인 시선을 보냈고 그녀가 바보 사내를 산 것이 신의 한 수였다며 뒤늦게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시골 바닥에서 돈이 도는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멀리 퍼져나가는 법이었고 윤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쏠쏠하게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는 소식은 결국 바람을 타고 이웃 큰 고을에 있는 시댁 식구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은 자신들이 빈손으로 내쫓았던 쓸모없는 며느리가 어떻게 다시 장사를 시작해 돈을 만지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그년이 가진 돈 역시 원래 우리 집안의 몫이라며 뻔뻔한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윤희가 겨우 바보 사내 하나를 데리고 장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당장 왈패들을 풀어 그년의 장사를 망치고 모아둔 돈을 모조리 빼앗아오라는 흉악하고 파렴치한 명령을 비밀리에 내렸습니다. 이러한 불길한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윤희의 조용한 초가집을 향해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윤희는 그저 오늘도 장터에서 돌아와 돌쇠와 함께 마주 앉아 엽전을 세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북이 쌓인 엽전 꾸러미를 쓰다듬으며 돌쇠야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저 큰 장터에 번듯한 가게 하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니 조금만 더 고생하자꾸나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고 돌쇠 역시 그녀를 따라 해맑게 웃었습니다. 윤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원한을 갚고 그 짐승 같은 시댁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통쾌한 복수극의 커다란 붓질이 시작되고 있었으며 이 작은 초가집에서부터 조선을 뒤흔들 거상의 거대한 꿈이 서서히 영글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고 마루 밑 갯마루에서는 덩치 큰 돌쇠가 새우잠을 자며 새어나오는 코고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들려오며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주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남편이 생전에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작은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훔쳐 서방님 부디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악독한 자들에게서 서방님의 명예를 되찾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습니다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낡은 문풍지가 가늘게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윤희의 결연한 다짐을 응원하는 듯 들려왔고 그녀의 막짐한 도끼 서린 눈빛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결에 뒤척이면서도 본능적으로 윤희가 머무는 방 쪽을 향해 커다란 몸을 웅크리며 마치 잠든 순간조차도 주인을 지키는 한 마리의 거대한 맹수처럼 집안의 기운을 묵묵히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지능이 모자란 천덕꾸러기 바보 사내에 불과했지만 그의 거친 숨결과 단단한 근육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무서운 힘과 깊은 사연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이 조용한 초가집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상단들의 싸움과 피 튀기는 복수극의 든든한 요새이자 모든 음모를 무너뜨릴 지휘소가 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눈을 뜬 윤희는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고 부지런히 아침밥을 지어 고단하게 잠든 돌쇠를 깨워 든든하게 먹인 후 또 다른 큰 장터로 나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나물이나 택감 장수가 아니라 인삼과 비단 같은 고가의 물품들을 취급하는 진짜 거상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더 멀고 험한 장삿길에 오를 굳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마을 하늘 위로 붉은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며 그녀의 앞길을 붉게 비추었고 바보 사내를 산 수절, 과부 윤희의 소름 돋는 큰 그림은 이제 막 첫 번째 장을 넘기며 서서히 세상의 수면 위로 그 무서운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돌쇠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한 약재와 비단 장사는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며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돌쇠가 무거운 짐을 가뿐히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단숨에 넘어다니는 덕분에 윤희는 다른 상인들보다 훨씬 빠르고 신선하게 물건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상단을 이끌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질 좋은 인삼과 귀한 약초들을 정확히 골라냈고 이를 큰 고을의 부유한 양반들에게 제값을 받고 팔아 막대한 이문을 남겼습니다. 윤희의 작은 초가집 방구석에 숨겨둔 낡은 항아리에는 이제 엽전뿐만 아니라 값비싼 은화들까지 차곡차곡 쌓여가며 제법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절 과부가 바보 사내를 들였다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윤희의 뛰어난 장사 수완과 나날이 불어나는 재물을 보며 부러움과 질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혼백이라도 불러내어 재물을 모으는 것이 틀림없다며 수군거렸고 일부는 돌쇠의 무지막지한 힘이 필시 도깨비의 조화를 부린 것이라며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런 헛소문이나 질투 어린 시선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향해 묵묵히 전진했으며 돌쇠 역시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해맑게 웃으며 윤희의 곁을 든든하게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시작된 윤희의 장사는 점차 규모가 커져 인근 장터를 넘어 다른 고을 상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녀가 취급하는 물건은 품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험한 산속에서 막 캐낸 듯한 신선한 약초들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는데 이는 모두 잠을 줄여가며 깊은 산속을 제 집처럼 누비는 돌쇠에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윤희의 꼼꼼한 안목이 만들어낸 훌륭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장터에 거친 상인들도 처음에는 젊은 여인이라고 윤희를 얕잡아 보려 했으나 그녀의 단호한 흥정 솜씨와 그 뒤에 버티고 선 거대한 돌쇠의 위압감에 밀려 결국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떼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가 끝난 후 윤희가 돌쇠에게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과 큼직한 고기 산적을 내밀며 돌쇠야 네가 아니었다면 이 험한 장사판에서 내 어찌 이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느냐 정말 고맙구나 하고 따뜻하게 말하면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커다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런 돌쇠를 보며 처음 장터에서 그를 거둬들였을 때의 그 날카롭고 깊던 눈빛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수족이 되어주는 이 어리숙하고 충직한 사내가 한없이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고 돈 냄새는 아무리 깊은 산골에 숨겨두어도 바람을 타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코끝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윤희가 바보 사내를 부려 막대한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는 소문은 상인들의 입을 거쳐 결국 윤희를 모질게 내쫓았던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큰 고을의 번듯한 기와집 안채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라 굳게 믿고 남편에 남겨진 막대한 재산을 몽땅 차지하여 호의호식하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그 죽일 년이 멀쩡히 살아나 보란 듯이 장사를 크게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가 막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끼가 바짝 오른 시어머니는 담뱃대를 화로에 신경질적으로 탁탁 두드리며 감히 내 아들을 잡아먹은 재수 없는 년이 어디서 감히 장사를 벌여 돈을 만진단 말이냐. 그년이 모은 돈도 필시 우리 집안에서 훔쳐간 미천으로 벌어들인 것이 틀림없으니 당장 모두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곁에 있던 교활한 시동생 역시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형수년이 혼자 힘으로 그럴 리가 없고 분명 덩치 큰 바보 사내를 앞세워 사람들을 겁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을 것이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년의 길을 꺾어놓고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와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왈패들을 풀어 윤희의 초가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 덩치 큰 바보 사내의 괴력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기에 섣불리 무력으로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동생은 눈을 번뜩이며 무식하게 힘만 센 놈이라면 필시 머리가 나쁠 것이니 왈패들을 조금씩 보내어 장사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물건을 훔쳐내어 그년의 돈줄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이라며 흉악하고 파렴치한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인한 시댁 식구들은 윤희가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고 은밀히 동네 불량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음흉한 계획이 시작되면서 윤희가 물건을 내다 파는 장터 주변에는 언젠가부터 낯선 사내들이 어슬렁거리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윤희의 단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회방을 놓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멀쩡하게 포장해둔 비단단이 누군가에 의해 칼로 길게 찢어져 있기도 했고 정성껏 말려둔 귀한 약초, 보따리에 썩은 물이 잔뜩 뿌려져 있어 상품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고스란히 버려야 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까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윤희는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장사를 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범인을 잡기 위해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왈패들은 돌쇠의 무시무시한 덩치를 두려워하여 대놓고 앞에 나타나지는 못한 채 항상 쥐새끼처럼 사람들 틈에 숨어서 교묘하게 물건을 훼손하고 도망치는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기에 돌쇠조차도 그들의 꼬리를 제때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윤희는 망가진 비단과 약초를 보며 안타까움에 한숨을 쉬었지만 곁에서 씩씩거리며 분노하는 돌쇠를 진정시키며 돌쇠야 함부로 주먹을 휘둘러서는 아니 된다. 저들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조금만 참고 때를 기다리자꾸나 하고 침착하게 그를 달랬습니다. 그녀는 이 비열한 짓거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누구인지 대략 짐작은 가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당분간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들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수상한 그림자들은 윤희의 초가집 근처까지 기어들어와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마당 구석에 있는 헛간을 뒤지거나 담장 너머로 돌을 던져놓고 도망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윤희와 돌쇠의 일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동네 개들이 밤마다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맹렬하게 지저대는 통해 마을 사람들도 밤잠을 설치며 불만을 터뜨렸고 일부 마을 사람들은 윤희가 몹쓸 병에 걸려 쫓겨났다더니 과연 그 뒤를 쫓아 불길한 마가 낀 것이 틀림없다며 윤희를 멀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밤낮으로 피곤한 기색 없이 초가집 주변을 철통같이 순찰하며 그 어떤 왈패도 감히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고 윤희는 그런 돌쇠를 보며 속으로 깊은 안도감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늦은 밤 초가집 뒷산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
누군가 다급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몰래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돌쇠가 번쩍 눈을 뜨며 짐승처럼 재빠르게 일어나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돌쇠가 몽둥이를 굳게 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험상누는 왈패가 아니라 머리에 하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몹시 지치고 두려운 표정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이웃 고을의 늙은 참모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과거 윤희가 시댁에서 며느리로 지내던 시절 윤희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오랜 세월 부엌일을 도맡아 하던 선량하고 정 많은 종이었기에 윤희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다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윤희는 황급히 참모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아니 할멈이 깊고 험한 밤중에 어쩐 일로 이 먼 산골까지 혼자 찾아오셨소. 대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이요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으며 그녀를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윤희의 손을 꽉 쥐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씨, 정말 살아계셨군요. 이 늙은이는 아씨께서 길에서 돌아가신 줄 알고 매일 밤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사히 살아계시니 참으로 하늘이 도우셨습니다라며 울먹였습니다. 윤희도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시댁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노비가 이 밤중에 먼 길을 달려온 데에는 분명 심상치 않은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조용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한 구석에 숨죽여 앉아 마른 침을 삼키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씨,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큰마님과 둘째 도련님이 아씨께서 장사를 크게 하여 재물을 모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은밀하게 전했습니다. 윤희가 이미 짐작했던 바였으나 직접 확인을 하니 등골이 오싹해졌고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할머니에게 저들이 또 무슨 몹쓸 짓을 꾸미고 있는지 숨김없이 모두 말해보시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마폭을 꽉 쥐며 큰마님께서 동네에서 제일 악질인 왈패놈들을 잔뜩 돈으로 매수하여 아씨의 장사를 완전히 망쳐놓고 곁에 있는 큰 사내를 쫓아낸 뒤 모든 재산을 빼앗아 오라고 은밀히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자낙무도한 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 아씨께서 순순히 재산을 내놓지 않고 반항한다면 아예 아씨를 납치하여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가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는 끔찍한 모의까지 서슴지 않고 나누었다고 할머니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장터에서 벌어졌던 원인 모를 회방꾼들의 소행과 밤마다 집 주변을 맴돌며 불안감을 조성하던 수상한 그림자들의 정체가 바로 시댁 식구들이 돈으로 매수한 그 흉악한 왈패 놈들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곁에서 주먹을 꽉 쥐고 분노로 몸을 떠는 돌쇠를 향해 눈빛으로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할머니를 다독이며 험난한 길을 와서 이리 귀한 소식을 전해주어 참으로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는 윤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아씨 그자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귀나 다름없으니 부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당장 그간 모은 돈을 챙겨서 이 마을을 떠나 아주 멀리 도망치셔야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절박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아씨가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덩치 큰 사내에게 의지한다 하더라도 수십 명의 칼을 든 왈패들을 어찌 두 사람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 늙은이의 칼 안에 간청을 들어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피하십시오. 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윤희는 할머니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빈손으로 눈보라 속에 쫓겨나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지난날의 처절한 고통을 떠올리며 이내 마음을 독하게 다잡고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윤희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할멈 나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맙지만 나는 결코 이대로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악독한 자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어줄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할멈은 날이 밝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큰 집으로 돌아가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벌벌 떨고 있더라고 전해주시오. 그러면 그 자들이 방심하여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니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윤희의 눈빛에 서린 결연하고 무서운 도끼를 보고는 더 이상 말려도 소용없음을 깨달았고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란다며 거듭 절을 한 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몰래 왔던 길을 되돌아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윤희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앉아 호롱불빛에 흔들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차가운 이성을 동시에 다듬으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획과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왈패를 동원하여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었으니 이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탐욕을 이용해 완벽하게 역공을 가할 소름 돋는 덫을 놓아야 할 때가 마침내 도래했음을 깨닫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서 몽둥이를 들고 서성이는 돌쇠를 불러들여 돌쇠야. 이제부터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질 터인데 너는 저들이 수십 명씩 몰려와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집과 나를 끝까지 지켜낼 자신이 있느냐고 짐짓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는 윤희의 진지하고 무거운 물음에 평소에 바보 같은 실없는 웃음을 싹 거두고는 마치 오랜 전장에서 뼈가 굵은 용맹한 장수처럼 두 눈에 형형한 안광을 뿜어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두꺼운 가슴을 쿵쿵 치며 든든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윤희는 돌쇠의 그 변함없는 충직함과 숨겨진 강인한 기백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든든한 위안과 자신감을 얻었고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잔악무도한 무리들이 몰려온다 해도 능히 이겨내고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새도록 종이 위에 먹을 갈아 저들의 비리와 약점을 폭로할 치밀한 함정의 뼈대를 그려나갔고 돌쇠는 윤희의 곁에 앉아 도끼날을 날카롭게 숫돌에 갈며 다가올 피 튀기는 혈투를 조용히 준비하며 방 안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간밤에 이웃 고을에서 누군가 은밀히 다녀간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밭으로 나가고 우물가에 모여 수다를 떨었지만 윤희의 초가집 주변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서늘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장터에 나갈 물건들을 챙기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집 주변을 감시하는 눈길들과 다가올 왈패들의 습격 시기를 예측하는 데 곤두서 있었고 작은 나뭇잎 굴러가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돌쇠 역시 짐을 지게에 싣고 움직이면서도 평소보다 훨씬 더 날렵하고 기민하게 주변을 살폈으며 낯선 자가 조금이라도 윤희의 근처에 다가오려 하면 즉시 짐승 같은 거대한 몸집으로 앞을 가로막아서며 살벌한 위협의 눈빛을 거침없이 뿜어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윤희는 평소와 달리 일부러 자신이 모아둔 막대한 은화가 들어있는 동계를 살짝 열어두어 주변 상인들과 왈패들이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훔쳐볼 수 있도록 미끼를 던지는 무섭고 대담한 행동을 계획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번쩍이는 은화를 본 왈패들은 눈이 뒤집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동계를 빼앗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그 곁을 바위처럼 굳건하게 지키고 선 돌쇠의 무시무시한 도끼와 험악한 기세에 짓눌려 침만 꿀꺽 삼키며 그저 주위만 빙빙 맴돌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왈패들의 비루한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속으로 차가운 코웃음을 쳤고 이 소문이 곧바로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 그들의 헛된 탐욕을 더욱 자극하여 섣부른 총공격을 앞당기도록 유도하는 치밀하고 소름 돋는 지략을 완벽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예상대로 엄청난 양의 은화가 있다는 소식은 왈패들을 통해 그날 저녁 즉시 시어머니에게 보고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탐욕에 눈이 멀어 당장 내일 밤 모든 왈패들을 총동원하여 그 초가집을 박살내고 은하 괴짝을 모조리 가져오라는 미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년이 그토록 많은 돈을 모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기뻐 날뛰었고 그 바보 사내가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한들 몽둥이와 칼을 든 수십 명의 장정들을 어떻게 당해내겠느냐며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시동생 역시 왈패 두목에게 두둑한 뒷돈을 쥐어주며 내일 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수년을 무릎 꿇리고 그 거대한 바보놈의 숨통을 끊어놓으라고 잔인하게 지시하며 다가올 비극의 밤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초가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마당에 장작을 쌓아 올리고 농기구들을 날카롭게 손질하는 등 수십 명의 적들을 맞이할 철저한 방어 태세를 조용히 갖추었고 돌쇠는 묵직한 통나무를 대문 뒤에 받쳐두어 함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히 조치했습니다. 윤희는 남편의 유품으로 간직하고 있던 오래된 서신과 시댁 상단의 치부책이 담긴 작은 괴짝을 꺼내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품속 깊은 곳에 단단히 숨겼고 이 문서들이 내일 밤 저 악당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뜨릴 무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자 윤희는 호롱불을 모두 끄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돌쇠와 함께 숨죽여 앉아 저 탐욕스러운 승냥이 때들이 다가오기만을 차가운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적막하여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팽팽한 정적을 연상케 했고 가끔씩 부엉이가 우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지며 초가집 주변의 차가운 밤 공기를 더욱 날카롭고 무겁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거대한 도끼를 쥔 채 어둠 속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의 단단한 등 뒤로는 이 집의 주인인 윤희가 칼날보다 예리한 눈빛으로 다가올 흉악한 무리들의 발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적들을 일망타진하고 남편의 원한을 씻어낼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으며 이 기나긴 어둠이 거치고 나면 자신을 비웃던 모든 자들이 발밑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결의만이 남김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을 어귀 쪽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웅성거리며 다가오는 불길한 발소리와 무기가 부딪히는 쇳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고 초가집을 향해 섬뜩하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돌쇠는 손에 쥔 도끼자루를 더욱 힘주어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른거리는 붉은 횃불의 불빛들이 마치 윤희를 삼키려는 악귀들의 핏발 선 눈동자처럼 보였지만 윤희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띠고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탐욕과 원한으로 얼룩진 시댁 식구들의 흉악한 무리와 오직 복수만을 위해 나를 세워온 젊은 과부의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충돌이 마침내 이 작은 산골 초가집 앞마당에서 잔혹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며 밤하늘의 달빛마저 이들의 핏빛 싸움을 예감한 듯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잔인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윤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 탐욕스러운 짐승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향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돌쇠의 거대한 그림자가 윤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고, 담장 너머로 거칠게 들려오는 왈패들의 욕설과 고함 소리는 오히려 두 사람의 전투 의지를 더욱 강렬하게 불태우는 신호탄이 되어 어둠을 가르고 맹렬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수절 과부가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가장 험난하고 치명적인 고비가 지금 눈앞에 닥쳐왔고, 윤희는 품속에 치부책을 꽉 쥐며 서방님 저들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차갑게 속삭이며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초가집 주변에는 더욱 짙은 어둠과 함께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고, 마당 한 구석에 세워둔 창고 쪽에서는 수상한 자들이 남긴 흔적이 하나둘씩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왈패들이 다녀간 흔적인지 튼튼하게 엮어두었던 쌀이 문 울타리 한쪽이 흉하게 부서져 널브러져 있었고, 이슬 맺힌 흙바닥에는 크고 거친 장정들의 낯선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어 그들의 목적이 재물에 있음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윤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명백한 위협의 징후들을 꼼꼼히 살피면서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치밀한 복수 계획 속으로 완벽하게 끌어들일 궁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이 고용한 왈패들이 점차 대담해져 이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창고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으며, 이들의 어설픈 도발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자신들의 수족인 왈패들이 이 초가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공포를 조장하면 젊은 과부 혼자 겁에 질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도망칠 것이라는 아주 얄팍하고 어리석은 착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저들의 교만함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서진 울타리를 당장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마치 방비가 허술하여 언제든 뚫릴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덩치 큰 돌쇠 역시 부서진 울타리와 어지러운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낮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벌쭉 웃으며 어리숙한 바보 행세를 하였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침입자들을 향한 맹수 같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를 지나며 혀를 끌끌 차고 저 바보 사내가 집 지키는 개 노릇도 제대로 못하여 과부의 창고가 곧 털리게 생겼다며 비웃었지만, 돌쇠는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실실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껍고 거친 손은 언제든 적의 목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단단하게 뭉쳐 있었으며, 주인이자 은인인 윤희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신의 무시무시한 힘을 숨긴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마당에서 멍하니 하늘을 보는 척하는 돌쇠를 조용히 곁으로 불러 돌쇠야, 저 울타리를 전부 고치지 말고 겉보기에만 대충 엮어두어 밤에 그자들이 다시 왔을 때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거라 하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명령의 돌쇠는 단숨에 주인의 깊은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겉으로는 과장된 몸짓으로 예예 마님 고치겠습니다요 하며 바보처럼 대답했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침입자들을 환영하는 듯한 기괴하고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그런 돌쇠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이제 곧 덫에 걸려들 어리석은 쥐새끼들을 맞이할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었음을 확신하고 방으로 들어가 다음 단계를 위한 문서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과부 윤희의 집에 몹쓸 왈패들이 꼬인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윤희가 갑자기 큰돈을 만지더니 결국 화를 자초했다며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초가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몸을 사렸습니다. 마을의 이장조차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 윤희의 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으며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목소리를 낮춘 채 그 수절 과부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며 잔인한 수군거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고립과 외면은 오히려 윤희가 바랐던 바였으며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민낯을 완전히 폭로하고 상단의 실권을 쥐기 위한 거대한 함정을 완성하는데 더없이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가집 방 안에서 윤희는 호롱불을 어둡게 켜둔 채 남편이 생전에 목숨을 걸고 빼돌려 두었던 시댁 상단의 치부책과 비밀 거래 장부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며 다가올 폭로의 순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장부들 속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오랫동안 상단의 막대한 재물을 뒤로 빼돌리고 억울한 남편에게 모든 횡령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끔찍하고 파렴치한 범죄의 증거들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필적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서방님 억울하게 눈을 감으신 그 한을 제가 반드시 풀어드릴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며 피눈물을 삼키고는 이 장부를 세상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낼 방법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윤희가 세운 계획의 핵심은 시댁 식구들이 스스로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포교들 앞에서 자신들의 탐욕과 폭력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도록 유도하여 변명의 여지 없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왈패들이 초가집을 습격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남겨야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증거를 미끼로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직접 이곳 산골 마을까지 행차하도록 만드는 거대한 덫을 교묘하게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묵묵히 헛간을 정리하고 있는 돌쇠의 무시무시한 무력을 믿었기에 오늘 밤 왈패들이 들이닥치면 그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고 적당히 혼을 내어 공포심을 심어준 뒤 증거물만 남기고 도망치게 만들라는 특별한 지시를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희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화려한 비단 옷을 차려입고 장터로 나가 비싼 약재들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에 숨어 자신을 감시하는 왈패들의 눈을 극도로 자극하는 대담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돈주머니를 헐렁하게 메어 은하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를 흘렸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큰 소리로 내일 큰 고을의 상단 객주가 막대한 은화를 싣고 우리 집에 거래를 하러 올 것이라며 거짓 소문을 정성껏 퍼뜨렸습니다. 왈패들은 그 엄청난 은화 소식에 침을 질질 흘리며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윤희의 뒤에 바위처럼 버티고 선 거대한 돌쇠의 살벌한 눈빛에 짓눌려 감히 나서지 못한 채 서둘러 시어머니에게 보고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물녘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윤희는 평소 은혜를 베풀었던 이웃 마을의 늙은 촌장 어르신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촌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윤희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나직하게 경고를 전해주었습니다. 새댁 지금 장터 불량배들이 새댁의 집에 엄청난 재물이 숨겨져 있다고 쑥덕거리는 것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 부디 오늘 밤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마을 사람들을 부르게나 하며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윤희는 촌장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함을 표하며 어르신의 은혜는 잊지 않겠사오니 내일 아침 해가 뜨거든 부디 마을 장정들과 함께 저희 집 마당으로 와주시어 힘없는 과부의 든든한 증인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촌장은 젊은 과부의 부탁이 다소 의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결연함과 흔들림 없는 단단함을 보고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며 내일 아침 일찍 사람들을 모아 자네 집으로 가겠네라고 굳게 약속하고 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모든 무대 장치가 윤희의 치밀한 계산대로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부서진 무기들과 발자국들이 남겨질 최적의 위치를 돌쇠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가올 습격의 밤을 서늘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돌쇠는 묵직한 도끼를 숫돌에 슥슥 깔며 기분 나쁜 쇳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늘 밤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기어들어올 어리석은 왈패들을 향한 피 맺힌 진혼곡처럼 어스름한 저녁 공기를 가르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고 하늘의 구름이 달빛을 완전히 집어삼켜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자 시어머니의 독촉과 내일 들어올 막대한 은화에 대한 탐욕으로 이성을 잃은 왈패 무리가 시퍼런 칼과 몽둥이를 쥐고 초가집 주변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낮에 대충 엮어둔 울타리가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의 위협에 과부와 바보 사내가 겁을 먹고 방비를 포기한 것이라 굳게 믿으며 속으로 비열한 쾌재를 부르고는 곧장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밧줄을 꺼내들며 오늘 밤 저 덩치 큰 바보놈은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리고 과부녀는 곱게 묶어서 큰마님 앞으로 대령해야 우리가 두둑한 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수하들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창고 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하고 압도적인 체구의 사내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나찰처럼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평소의 굽은 등과 어리숙한 표정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터질 듯한 근육을 과시하며 왈패들을 향해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고 살벌한 숨소리를 내뿜었고 그의 안광은 어둠 속에서도 붉게 빛나 적들의 심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기백에 짓눌린 왈패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걸음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그들은 윤희와 돌쇠가 쳐놓은 완벽한 사냥터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불쌍한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왈패 두목은 애써 두려움을 떨쳐내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저 바보놈이 덩치만 컸지 별거 있겠느냐 단숨에 대가리를 부수고 창고 문을 부숴라 하고 소리치며 수하들의 등을 떠밀어 돌쇠를 향해 강제로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몽둥이를 든 왈패 3명이 비명을 지르며 돌쇠에게 달려들었지만 돌쇠는 제자리에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날아오는 몽둥이를 맨손으로 가볍게 잡아채더니 그대로 몽둥이째 적을 들어올려 허공에 붕 띄워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허공에 뜬 왈패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돌쇠는 그를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왈패는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리며 그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뼈저리게 증명했습니다. 동료가 단 일격에 박살이 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나머지 왈패들은 사색이 되어들고 있던 칼과 몽둥이를 땅에 떨어뜨렸고 어둠 속에서 호랑이처럼 번뜩이는 돌쇠의 눈빛을 마주하자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떨어진 두꺼운 몽둥이를 발로 툭 차서 가볍게 부러뜨리며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듯 손짓을 한번 까닥거리자 왈패들은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산귀신이다라며 혼비백산하여 기절한 동료마저 내팽개치고 헐레벌떡 울타리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돌쇠는 주인의 명령대로 굳이 도망치는 쥐새끼들의 뒤를 쫓지 않고 그저 차가운 코웃음을 치며 다시 평소의 자세로 돌아와 창고 문 앞을 묵묵히 지켰고 소란이 낮은 마당에는 왈패들이 버리고 간 무기들만이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방 안에서 창호지 틈으로 마당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윤희는 돌쇠가 불필요한 살생을 엄격히 피하면서도 적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어 도망가게 만든 그 완벽하고 깔끔한 솜씨에 감탄하며 조용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저 도망친 왈패들이 덜덜 떨며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바보 사내가 괴물이라고 보고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극도의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결국 이성을 잃어 직접 행차하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윤희는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을 정리하려는 돌쇠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참으로 애썼다. 내 덕분에 이제 저들이 스스로 목을 매달 동아줄을 아주 단단히 엮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돌쇠는 윤희가 건넨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다시 순박한 얼굴로 해에마님 시원합니다요. 하고 대답하며 마당에 흩어진 몽둥이들을 치우려 했지만 윤희는 단호한 손짓으로 그를 제지하며 그것들을 치우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부러진 무기들과 어지러운 발자국들은 내일 아침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시댁 식구들이 흉악한 wal패를 동원해 선량한 과부의 재산을 훔치려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 사용될 아주 중요한 시각적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어와 미끼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확인한 윤희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마음으로 방에 누워 다가올 아침의 태양을 기다렸고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깊은 한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올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도망친 왈패 두목은 숨을 헐떡이며 큰 고을의 기와집으로 달려가 단잠에 빠져있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깨워 간밤에 겪은 끔찍한 일들을 과장 섞인 목소리로 보고하며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두목은 큰마님 그 집 산의 놈은 사람이 아니라 산을 뽑을 힘을 가진 도깨비가 틀림없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뼈가 부러져 도망쳤으니 저희는 더 이상 그 집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겁에 질려 덜덜 떨었습니다. 잠결에 이 비보를 들은 시어머니는 분노하여 들고 있던 물그릇을 두목의 머리에 집어 던지며 이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놈들, 과부년 하나와 바보 사내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냐며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곁에 있던 교활한 시동생 역시 어머님 저놈들이 겁을 먹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바보놈이 아무리 힘이 센들 오늘 오후에 그 집에 들어올 막대한 은하와 장부들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에서 탐욕의 불길을 뿜어내며 당장 집안의 모든 가솔과 건장한 노비들을 집합시켜라. 내가 직접 그 산골 마을로 내려가서 그 망할 며느리년의 머리채를 끌고 오고 은하를 한 뼘도 남김없이 빼앗아 오겠다고 도끼 품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윤희가 거짓으로 흘린 막대한 은하 거래 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 백주대낮에 벌이는 강도짓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오직 재물을 독차지하겠다는 어리석은 광기에 사로잡혀 무덤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윤희의 산골 초가집 앞마당에는 간밤의 습격으로 어지럽게 흩어진 몽둥이들과 부서진 울타리 잔해들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윤희는 일부러 머리를 약간 흐트러뜨리고 흙 묻은 치마를 입은 채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약속대로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초가집을 찾아온 촌장 어르신은 처참하게 엉망이 된 마당의 꼴과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윤희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다가와 아니 새댁이게 대체 무슨 병고란 말인가 하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소매로 가짜 눈물을 훔치며 어르신 간밤에 흉악한 도적대가 들이닥쳐 창고를 부수려 하였으나 다행히 집안 일꾼이 목숨을 걸고 막아내어 간신히 화를 면했습니다만 저들이 오늘 낮에 다시 오겠다고 협박을 남기고 갔습니다라며 흐느꼈습니다. 마당의 끔찍한 흔적들을 두 눈으로 확인한 마을 장정들은 분노하며 감히 우리 마을에서 대낮에 강도짓을 예고하다니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과부댁을 지켜줄 터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윤희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윤희는 장정들의 든든한 지원에 엎드려 절하며 어르신들과 장정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실은 오늘 이웃 상단과 큰 거래가 있어 관아의 사또나리께도 미리 보호를 요청해 두었으니 부디 사또나리께서 오실 때까지만 저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촌장은 관아에서도 온다는 말에 더욱 안심하며 장정들에게 무기를 들고 담장을 둘러싸게 하였고, 윤희는 겉으로는 불쌍한 과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음에 전율을 느끼며 시댁 식구들이 당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윤희를 무시하던 태도를 버리고 외로운 과부를 돕는다는 정의감에 불타올라 몽둥이와 낫을 들고 초가집을 철통같이 방어하기 시작했고, 덩치 큰 돌쇠는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어리숙하게 웃으면서도 대문 밖의 동태를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방 안으로 몰래 들어가 거울 앞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치고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시댁 상단의 치부책이 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이제 곧 벌어질 잔혹하고 통쾌한 복수극의 대단원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고, 남편을 죽인 원수들을 향해 날아갈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독화살로 변해 있었으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마저 그녀의 승리를 응원하는 듯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윤희의 비밀스러운 요청을 받은 관아의 포교들이 사복 차림으로 은밀하게 초가집 뒷문으로 스며들어와 뒷방에 조용히 몸을 숨겼. 그들은 오늘 여기서 벌어질 모든 만행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범인들을 현장에서 체포할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뒷방의 문틈으로 포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고, 포교들 역시 이 지혜로운 과부의 치밀한 함정에 감탄하며 조용히 칼자루를 쥐고 밖에서 탐욕스러운 사냥감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이제 좁은 초가집 마당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탐욕과 정의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짐승 같은 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조선에서 가장 살벌하고 완벽한 심판의 무대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몽둥이를 든 노비 수십 명을 대동한 시어머니의 가마는 마을 어귀를 통과하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고, 말을 탄 시동생은 기세등등하게 길을 비키라며 오만방자하게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윤희를 짓밟고 은하를 차지하여 창고를 꽉 채우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기에 지금 걷는 이 길이 관아의 포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거친 말발굽 소리와 욕설들은 마당에서 대기하던 마을 장정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고, 돌쇠는 도끼자루를 꽉 움켜쥐며 거대한 폭풍의 도래를 조용히 감지했습니다. 마침내 시댁 식구들의 무리가 낡은 대문 앞에 당도했고, 시동생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요망한 연을 꼴리고 재물을 끌어내라고 사납게 명령했습니다. 노비들이 거칠게 쏟아져 들어왔고, 가마에서 내린 시어머니가 마당에 들어서며 이 독사 같은 년아, 당장 나와서 내 발밑에 은화를 바치지 못할까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벌벌 떠는 과부를 기대하며 들어선 순간 마당에는 몽둥이를 들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는 수십 명의 마을 장정들과 호랑이처럼 버티고 선 거대한 돌쇠가 그들을 서늘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방어벽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이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무지렁이 놈들아, 당장 비키지 못할까. 우리는 시댁 식구들이며 재물을 되찾으러 온 것이다라며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나서며 대낮에 수십 명을 끌고 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이 어찌 법도에 맞는 일이란 말이오. 당신들이 간밤에 왈패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아시오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전연이 돈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인데 어찌 우리가 재물을 탐낸다 하시오.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발악하며 수아들을 억지로 밀어붙여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얀 소복을 단정하게 입은 윤희가 서늘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 나왔고 그녀의 손에는 모든 진실을 밝힐 비장의 무기인 낡은 치부책이 단단히 쥐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향해 흔들림 없는 눈빛을 던지며 어머님과 도련님이야말로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억울하게 죽은 제 서방님의 피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거늘 어찌 이리도 뻔뻔하게 악행을 저지르십니까? 라고 단호하게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럽던 마당을 일순간에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고 이제 감춰져 왔던 추악한 진실의 장막이 걷히며 탐욕스러운 자들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폭로의 서막이 만천하에 드러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희의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 좁은 초가집 마당에 울려 퍼지자 거칠게 날뛰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순간 당황하여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시어머니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이 천한 과부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안전이라고 눈을 치켜뜨고 망발을 짓거리느냐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 도열한 수십 명의 건장한 노비들에게 손짓하며 저 망할년의 입을 당장 찢어놓고 마당에 숨겨둔 은화상자를 샅샅이 찾아내어 내 수레에 싣거라 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그들의 앞을 가로막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동생은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무지렁이 촌놈들아, 우리가 누군지 알고 감히 길을 막느냐, 당장 비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주겠다며 오만방자하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윤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도련님 이웃 고을에서 권세를 누리신다 하여 이 산골 마을의 백성들까지 함부로 짓밟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지요. 라며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그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남편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낡고 두꺼운 치부책을 천천히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고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얼굴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리며 굳어버렸습니다. 윤희는 흔들림 없는 당당한 목소리로 어머님이 장부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아시겠지요.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품속에 숨겨두었던 큰 상단의 진짜 거래 장부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당장 전연의 손에서 저 요망한 문서를 빼앗아 불태워버려라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거대한 돌쇠가 도끼를 바닥에 콱 내리찍으며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를 내자 노비들은 혼비백산하여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장부를 펼치며 여기에는 어머님과 도련님이 뒷돈을 빼돌리고 억울한 제 서방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파렴치한 횡령의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이 좁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윤희를 돕기 위해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촌장 어르신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에 찬 시선으로 시댁 식구들을 매섭게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지팡이로 땅을 구르며 인면수심에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리도 잔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남은 재물까지 빼앗으려 대낮에 강도짓을 자리로 만다 버린단 말이냐며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시동생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저 요망한 과부년이 재물에 눈이 멀어 억지로 조작한 거짓 문서이니 저딴 헛소리에 속지 마시오라며 끝까지 비열하게 발뺌을 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초가집 뒷문이 활짝 열리며 은밀하게 숨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관아의 포교들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마당으로 단숨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포교 대장은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내인년들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선량한 과부를 핍박하고 대낮에 왈패들을 동원해 민가를 습격한 죄를 어찌 변명할 것이냐며 천둥같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관아의 포교들이 이미 함정을 파놓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희는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포교 대장에게 장부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바치며 나으리. 이 장부가 바로 저들이 제 서방님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상단의 재물을 갈취한 명백한 증거이옵니다라고 침착하게 고발했습니다. 포교 대장은 낡은 장부를 넘겨보며 필적과 관아의 도장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 치부책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니 저 간악한 무리들을 당장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고 단호하고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시동생은 눈을 번뜩이며 수하 노비들에게 어차피 포박당하면 죽은 목숨이니 당장 저 포교놈들과 촌장 무리를 베어버리고 길을 뚫으라며 미친 듯이 칼을 빼들고 발악했습니다. 주인의 끔찍한 명령에 머뭇거리던 수십 명의 노비들과 숨어있던 왈패들은 살기 위해 일제히 무기를 치켜들고 포교들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하며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범한 농기구를 든 마을 장정들과 숫자가 부족한 포교들만으로는 피에 굶주린 수십 명의 왈패들을 단숨에 제압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비명과 고함 소리가 뒤엉키며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난투극이 시작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윤희의 곁에서 묵묵히 짐승처럼 숨을 고르던 거대한 돌쇠가 마침내 바보 같은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맹수처럼 포효하며 적들의 정중앙으로 번개같이 뛰어들며 무시무시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평소 굽어있던 넓은 어깨를 쫙 펴고 날카로운 안광을 뿜어내며 허공을 가르고 날아올라 단 일격의 왈패 두 명의 명치를 발로 걷어차 마당 밖으로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죗감이나 줍던 어리숙한 바보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오랜 세월 깊은 산속에서 무수를 연마한 듯한 범접할 수 없는 고수의 기백과 압도적인 힘이 그의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와 사방을 진동시켰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날아오는 칼날을 쳐내고 무쇠 같은 주먹으로 왈패들의 무기를 산산조각내며 마당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며 적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는 군신과도 같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왈패들은 사람을 가볍게 집어 던지는 돌쇠에 믿기지 않는 엄청난 괴력에 경악하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돌쇠는 자비 없이 그들의 혈도를 짚고 관절을 꺾어 단숨에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포교들조차 그 비현실적인 무술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고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벌벌 떨며 저 덩치 큰 요괴놈을 어서 죽이라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숨에 수십 명의 노비와 왈패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마당 한 구석에 밧줄로 꽁꽁 묶어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수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홀로 남은 시동생은 절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들고 있던 시퍼런 칼을 윤희를 향해 미친 듯이 휘두르며 이 독사 같은 형수녀나 다 같이 죽자꾸나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호랑이 같은 몸놀림으로 단숨에 윤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꺼운 손날로 시동생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치자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은 허무하게 흙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동생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그대로 바닥에 짐승처럼 패대기 친 후 굵은 발로 그의 가슴팍을 찐찐 누르며 내 놈의 더러운 탐욕이 오늘 너희 집안의 명주를
끊어놓았다고 낳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포교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재빠르게 다가와 바닥에 나뒹구는 시동생과 사색이 되어 발악하는 시어머니의 목에 무거운 칼을 채우고 포승줄로 짐승 묶듯 아주 단단하게 결박하여 죄인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요망한 과부년이 꾸민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라며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포교 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의 등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포교 대장은 내년의 혀가 아무리 길어도 이미 증거와 증인이 차고 넘치니 관하로 가서 사또나리의 엄중한 국문을 받고 내놈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준비나 하라고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촌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은 포승줄에 묶여 처참하게 널브러진 시댁 식구들을 향해 분노의 침을 뱉으며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억울한 사람의 피눈물을 짜낸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할 것이라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동안 윤희를 비웃고 험담하던 동네 안악들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며 저토록 악독한 짐승들 틈에서 혼자 살아남아 그 한을 풀려 했던 과부댁의 독한 심정을 이제야 알겠다며 진심 어린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희는 묶여있는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어머님, 오늘 어머님께서 흘리시는 그 추악한 눈물이 바로 제 서방님이 죽어가며 흘렸던 억울한 피눈물의 대가임을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라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관아의 포교들은 묶인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왈패들을 줄줄이 엮어 앞세우고는 관아를 향해 엄숙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 꼴을 보기 위해 몰려든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길을 떠나는 그들의 뒤통수에는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썩은 채소들이 무자비하게 날아들었고 한때 큰 고을을 호령하던 거만한 상단의 주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백성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윤희는 그들이 산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꼿꼿하게 서서 그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았고 마침내 남편의 원한을 갚고 가슴속의 무거운 짐을 덜어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던 거친 싸움이 끝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완전히 쫓겨나자 윤희의 낡은 초가집 마당에는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평화롭고 고요한 안도의 공기가 따스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윤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새댁 참으로 고생 많았네. 그동안 이 늙은이가 새댁의 깊은 속내도 모르고 함부로 참견한 것을 용서하시게. 이제부터는 이 마을에서 편안히 지내시게나 하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윤희는 촌장 어르신과 장정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하며 어르신들과 이웃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결코 이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상처를 수습하고 하나둘씩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텅 빈 마당에는 오직 윤희와 방금 전까지 무시무시한 수라장의 중심에 있었던 덩치 큰 산의 돌쇠 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윤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캔마루에 털썩 주저앉았고 돌쇠는 언제 맹수처럼 날뛰었냐는 듯 다시 평소에 듬직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와 윤희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안위를 살피는 충견처럼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돌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돌쇠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목숨을 잃고 서방님의 한도 풀지 못했을 것이니 너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바보처럼 해벌쭉 웃지 않고 맑고 깊은 눈동자로 윤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님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돌던 무사이오나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니 제 목숨은 본래 마님의 것입니다라고 차분하고
묵직한 진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장터에서 돌쇠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범상치 않은 기운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내 과거가 어떠하든 너는 나를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고마운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 튀기는 복수극의 끝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심과 비밀을 완전히 털어놓으며 주종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굳건한 유대감을 나누었고, 산골 초가집에는 따뜻한 노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윤희와 돌쇠는 부서진 대문과 울타리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고, 어지럽혀진 마당의 핏자국과 흙먼지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며 지난날의 끔찍했던 상처들을 조용히 털어내는 일상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망치질 소리는 더 이상 적을 위협하는 살벌한 소리가 아니라 집안을 굳건하게 지키고 보수하는 든든한 일상의 소리로 울려 퍼졌고, 윤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 놓고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윤희는 오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돌쇠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귀한 쌀과 고기를 듬뿍 꺼내어 넉넉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밥 짓는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쌀밥이 구수하게 익어가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자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과 두려움이 사르르 녹아내렸고, 윤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마 위에서 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내었습니다. 장독대에서 잘 익은 묵은지를 꺼내어 찌개를 끓이고, 마당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채소들을 버무려 상을 차리는 그녀의 손길에는 분노와 복수심 대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희망과 온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덩치 큰 돌쇠도 부엌 문 앞을 기웃거리며 맛있는 냄새에 군침을 삼켰고, 윤희가 넉넉하게 담아준 고기 반찬을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오늘 대낮에 벌어졌던 잔혹한 사륙전의 그림자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상이 마루에 차려지고 윤희와 돌쇠가 마주 앉아 밥술을 뜨려 할 무렵, 촌장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이웃들이 방금 갓 구운 전과 시원한 막걸리 항아리를 들고 초가집 대문 안으로 왁자지껄 들어왔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허허 웃으며 새댁 혼자서 밥을 먹으면 적적할까 보아 우리가 이웃의 정을 나누러 왔으니 오늘 밤은 묵은 근심을 다 털어버리고 배불리 먹어보세나 하며 윤희의 마루에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윤희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우리가 새댁의 속도 모르고 모진 말을 한 것을 용서하시게, 이제는 우리가 친정 식구처럼 든든하게 보살펴줄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사시게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마루에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과 윤희 그리고 거대한 돌쇠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과 기름진 고기 산적을 나누어 먹으며 훈훈한 웃음꽃을 피웠고, 초가집 마당은 어느새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낮에 돌쇠가 호랑이처럼 날아올라 왈패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던 무용담을 안주 삼아 떠들며 혀를 내둘렀고,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듯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켜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윤희는 억울하게 쫓겨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지난날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처음으로 이 좁고 낡은 산골 초가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진짜 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이웃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윤희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둥글고 밝은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남편이 묻힌 먼 산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비로소 저 극악무도한 자들이 죗값을 받게 되었으니 부디 그곳에서는 억울한 눈물을 거두시고 이승의 시름은 모두 잊은 채 평안히 쉬시옵소서. 제가 서방님의 목까지 당당하고 훌륭하게 살아내겠습니다라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빛은 윤희의 단아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며 그녀의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바람은 대나무 잎을 스치며 그녀의 새로운 내일을 축복하는 듯 잔잔하고 청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서 묵직한 통나무를 대문 뒤에 단단히 받쳐 잠그며 이 집과 윤희를 완벽하게 지켜낼 철통 같은 밤의 방어를 준비했고, 그의 흔들림 없는 넓은 등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는 헛가나 평상에 누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을 노비 시장의 진흙탕에서 구원해주고 사람 대접을 해준 이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주인을 위해 앞으로 자신의 남은 일생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창고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발자국도 들리지 않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하고 깊은 평화가 낡은 초가집과 산골 마을 전체를 포근하고 아늑하게 감싸 안으며 덮어주었습니다. 윤희는 방문을 닫고 들어와 호롱불의 심지를 살짝 줄이며 따뜻하게 덮여진 아랫목의 포근한 이부자리를 정성스럽게 펴고 누워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깊은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억울함을 벗겨준 낡은 치부책 대신 새롭게 시작될 거대한 상단의 희망찬 미래를 적어 내려갈 깨끗하고 새로운 장부가 놓여 있었고, 방 안은 향긋한 묵향과 은은한 달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더 이상 숨죽여 칼을 갈 필요 없이 조선 최고의 거상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당당하게 내디딜 수 있다는 설렘이 그녀의 심장을 조용히 두드리며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를 부드럽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밖에서 덩치 큰 돌쇠가 새근새근 평온하게 잠든 숨소리가 창호지 틈으로 잔잔하게 들려오자 윤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마침내 이 작은 집은 세상의 모든 폭풍우를 이겨낸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탐욕과 원한으로 얼룩졌던 짐승들의 어두운 그림자는 영원히 쫓겨나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지혜와 인내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수절 과부와 충직한 무사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바람이 지붕의 집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지나갔고, 이윽고 찾아온 짙은 어둠 속에서 윤희와 돌쇠는 다가올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그 어느 밤보다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의 나락으로 깊이 빠져들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이웃 고을의 관아에서는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엄하게 벌하는 준엄한 사또의 판결이 온 고을에 크게 울려 퍼지며 백성들의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사또는 윤희가 제출한 남편의 낡은 치부책과 마을 장정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횡령과 억울한 살인교사, 그리고 대낮에 민가를 습격한 강도죄를 낱낱이 물어 무거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악행을 저지르며 떵떵거리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모든 재산을 관아에 몰수당한 채 차가운 감옥에 갇혀 평생토록 뼈저린 후회와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통쾌한 소식은 바람을 타고 좁은 산골 마을은 물론이고 인근의 모든 장터와 고을에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지혜롭고 강인한 수절 과부 윤희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아의 공정한 판결 덕분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윤희 남편의 오명은 마침내 깨끗하게 씻겨 나갔고, 몰수되었던 상단의 재산과 권리는 정당한 주인인 윤희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남편의 위패를 모신 작은 사당을 새로 지어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며 서방님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등 뒤에서 묵묵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돌쇠 역시 주인의 한이 풀리는 그 거룩한 순간을 함께하며 속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고개를 깊이 숙여 애도를 표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고난의 시간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맑고 청명한 하늘 위로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다정하게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권리를 되찾은 윤희는 과거 자신을 모질게 내쫓았던 크고 화려한 기와집으로 다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예전의 연약하고 슬픔에 잠긴 며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짐승 같은 시어머니가 부리던 교활하고 썩어빠진 수아들을 모두 단호하게 내쫓고 그 빈자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진짜 상인들과 평범한 백성들을 새롭게 채워 넣으며 상단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다졌습니다. 돌쇠는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바보 흉내를 낼 필요 없이 윤희의 곁을 그림자처럼 호위하는 상단의 총관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묵직하고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주변을 완벽하게 통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낡은 악습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 무너져가던 상단을 순식간에 다시 일으켜 세우며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활기차게 열어젖혔습니다. 윤희가 상단을 이끌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깊은 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시댁의 음모를 알려주었던 늙은 찬모 할머니를 다시 모셔와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윤희가 훌륭한 대행수가 되어 자신을 데리러 오자 감격에 겨워 엎드려 통곡하며 아씨 참으로 장하십니다. 하늘이 아씨의 선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이런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라며 기도했습니다. 윤희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할멈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평생토록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실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누리시옵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정 많고 따뜻한 할머니가 곁에 머물게 되면서 화려한 기와집에는 과거 시어머니가 뿜어내던 표독스러운 기운 대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포근하고 다정한 웃음소리가 매일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윤희가 거상으로 성공하여 큰 고을로 떠난 후에도 초가집이 있던 산골 마을의 사람들은 지혜롭던 과부댁과 무시무시했던 거대한 돌쇠를 잊지 못하고 늘 그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비웃었던 촌장 어르신과 안악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뉘우쳤고 윤희가 왈패들을 통쾌하게 물리친 날에 무용담을 아이들에게 전설처럼 들려주며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짐을 실은 커다란 수레대가 산골 마을 어귀로 들어섰고 선두에는 비단 옷을 입은 윤희와 위풍당당한 무사 복장을 한 돌쇠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잊지 않고 상단에서 거둔 이익의 일부를 식량과 따뜻한 옷감으로 바꾸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위해 친히 이곳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희의 따뜻한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고 촌장 어르신은 대행수 어른 어찌 저희의 작은 도움을 이리도 크게 갚으신단 말입니까? 참으로 하늘이 내신 귀인이라며 목이 메어 읊조렸습니다. 윤희는 서둘러 부축하며 어르신들께서 그날 저를 믿고 나서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니 이 재물은 마땅히 마을 분들이 누리셔야 할 보답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쇠 역시 정중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고 듬직하고 예의 바른 무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과거의 바보 사내가 맞는지 눈을 비비며 찬사를 쏟아내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고기와 쌀밥이 넘쳐나는 잔칫집으로 변했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밤하늘을 울리며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와 풍요를 즐겁게 누렸습니다. 윤희는 대행수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처했던 낡은 산골 초가집을 허물지 않고 깨끗하게 보수하여 가끔씩 마음이 복잡할 때 찾아오는 조용한 안식처로 정성껏 남겨두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에서 상인들을 호령하며 바쁘게 지내다가도 고요한 시간이 그리워지면 그녀는 비단옷을 벗고 소박한 무명치마를 입은 채 돌쇠와 단둘이 그 초가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돌쇠가 왈패들을 제압할 때 부러뜨린 몽둥이 하나가 치열했던 시련을 잊지 않기 위한 훈장처럼 놓여 있었고, 윤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다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윤희는 거대한 상단에 짐을 내려놓은 맑은 여인으로 돌아갔으며, 돌쇠 역시 예전처럼 장작을 패고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가장 평화로운 일상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윤희가 이끄는 상단은 이웃나라 사신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조선에서 가장 거대하고 신용 있는 상단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며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재물을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가난한 병자들을 위한 약방을 세우고 흉년이 든 고을에 곡식을 풀어 선행을 베풀어 백성들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불쌍한 수절 과부였던 그녀는 이제 팔도 어디를 가도 칭송받는 의로운 대행수로 불렸으며, 곁에는 언제나 태산처럼 든든한 호위무사 돌쇠가 묵묵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짐승 같았던 시댁 식구들의 더러운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졌고, 오직 고난을 이겨낸 윤희의 지혜와 돌쇠의 빛나는 충직함만이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끝없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윤희와 돌쇠는 단풍을 구경할 겸 수레를 물리고 두 사람만 오붓하게 산길을 걸어 추억이 깃든 초가집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향하며 지난날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산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억새밭을 쓰다듬었고, 시냇물 소리는 옥구슬 구르듯 청아하게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평온한 귀향길을 음악처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미리 쓸고 닦아둔 덕분에 마당은 정갈했고, 장독대 옆에는 노란 국화꽃이 화사하게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집안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익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고 불을 지폈고, 그 따뜻한 연기가 굴뚝을 타고 피어오르자 윤희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안도감의 미소가 번져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윤희는 갓 수확한 뱁살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향긋한 더덕을 매콤한 고추장에 버무리며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주 특별한 저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냄새와 전을 지지는 냄새가 섞이며 코끝을 자극하자 장작을 패고 돌아온 돌쇠는 군침을 삼키며 마님 오늘따라 밥 냄새가 유난히 달고 맛있게 느껴집니다요. 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윤희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돌쇠야, 네가 곁에서 이토록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어찌 밥이 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서 손을 씻고 마루에 상을 펴거라 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에서 진수성찬을 맛보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 좁은 초가집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투박한 연기와 소박한 밥냄새야말로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 맛깔스럽게 무쳐낸 나물들이 차려졌고, 두 사람은 달빛을 조명 삼아 평화롭게 마주 앉았습니다. 윤희는 더덕구이를 하나 올려 돌쇠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처음 장터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내 모습을 보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훌륭한 무사로 거듭났구나.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며 부드럽게 건넸습니다. 돌쇠는 맛있게 씹으며 마님께서 제게 이름과 새 생명을 주시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를 거둬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험난했던 아픔을 극복해낸 전우애와 깊은 가족애가 단단하게 교차하며 밤의 공기를 한없이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돌쇠는 따뜻한 숭늉을 가져와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고요하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편안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윤희는 찻잔을 감싸쥐고 돌쇠야, 저 별들 중 하나는 분명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신 서방님의 눈빛일 것이다. 이제야 서방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시원하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숭늉을 마시며 예, 하늘에 계신 서방님께서도 마님이 이리 훌륭한 대행수가 되어 많은 이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온 서늘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릿결을 흐트려 놓았지만 가슴에 자리 잡은 뜨거운 온기 덕분에 춥지 않았고 깊은 곳까지 상쾌하게 정화되는 기분 좋은 맑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풀벌레 소리가 다정한 자장가처럼 마당을 채우며 울려 퍼졌고 부뚜막 근처에서 졸고 있던 동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와 웅크려 잠을 청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이 내리면 월패들이 들이닥칠까 불안에 떨며 도끼날을 세워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밤은 어떤 위협도 범접할 수 없는 온전하고 절대적인 평화의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숲에서 불어오는 맑은 솔잎 향기를 만끽했고 진정한 복수는 결국 짐승들을 짓밟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따뜻하게 살아남아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얼굴에는 도끼 대신 세상을 품어내는 거상으로서의 여유와 단단한 아름다움만이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며 어둠 속에서 은은한 온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심지를 다듬으며 마님 밖이 제법 쌀쌀해지오니 이제 그만 방으로 들어가 고단한 몸을 뉘고 푹 쉬시지요. 내일 일찍 고을로 내려가 새로운 거래처를 둘러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챙겼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겠다. 맑은 공기를 듬뿍 마셨으니 내일은 더 힘차게 장삿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돌쇠 너도 불을 잘 단속하고 따뜻한 곳에서 눈을 붙이거라 하고 답했습니다. 일어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내일도 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신뢰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소박한 식사는 아쉬움 없이 마무리되었고 초가집은 깊고 고요한 밤의 품속으로 포근하게 안겨들며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의 훈기가 가득 차 있어 눕자마자 어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렸고 윤희는 포근한 비단 이불을 덮으며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극진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방구석의 낡은 항아리에 엽전을 모으며 칼을 갈았던 차갑고 외로웠던 밤들은 영원히 지나갔고 그녀의 방은 희망찬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여 따스하게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반듯한 새 장부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윤희는 내일 만날 수많은 사람들과 새롭게 맺을 상단의 긍정적인 거래들을 떠올리며 벅찬 설렘에 부드러운 눈을 감고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부엉이의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며 깊은 산골 마을의 적막함을 한층 더 운치 있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며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헛가나 평상에 누운 돌쇠 역시 무명 이불을 덮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기구했던 과거와 눈부시게 달라진 지금의 평화로운 삶을 되짚어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비시장에 끌려와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비참한 시절, 그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죽음만을 생각하던 어둡고 차가운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저 굳센 윤희가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일깨워준 순간부터 돌쇠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조선 제1의 무사로서 대행수를 호위하며 세상을 누빌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 공기는 시간이 갈수록 서늘해졌지만 촘촘하게 엮인 초가집의 지붕은 차가운 기운을 완벽하게 막아주었고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사람의 온기가 차가운 바람을 다정하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감나무가 잎사귀를 바스락거리며 흔들렸고 그 소리는 오랜 세월 이 집의 풍파를 지켜본 나무가 이제는 안심하며 내쉬는 편안한 한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단했던 산골 마을의 다른 백성들도 각자의 집에서 화롯불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포근한 잠자리에 들며 마을 전체가 부드러운 수면의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윤희와 돌쇠가 뿜어내는 선한 기운이 마을의 공기마저 정화시킨 듯 그날 밤의 어둠은 어떤 악몽도 스며들 수 없는 가장 깨끗한 치유의 시간으로 충만하게 흘러갔습니다. 꿈속에서 윤희는 세상을 떠나기 전 환하게 웃고 있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만났고 남편은 맑은 얼굴로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는 나를 잊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 날아가시오라며 속삭였습니다. 윤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지만 그 눈물은 서러움과 한이 맺힌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완전하고 깊은 해방과 안도의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나비처럼 흩어진 후 윤희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상단의 중심에 우뚝 서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찬란한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꿈결 덕분에 윤희의 잠든 얼굴에는 한치의 그늘도 없는 가장 부드러운 미소가 아름답게 머물며 영혼을 깊은 평화 속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 마당 구석에서 밤을 지키던 돌쇠도 눈을 감은 채 무거운 숙명을 잠시 내려놓고 자유로운 새가 되어 깊은 산천을 날아다니는 상쾌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의 세상에는 지독한 탐욕도 배신도 없었으며 오직 맑은 물과 푸른 숲 그리고 자신을 믿고 아껴주는 따뜻한 윤희의 다정한 웃음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럽히며 완벽한 안식을 한없이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도끼를 쥔 거친 손끝에서 힘이 부드럽게 풀렸고 단단하게 뭉쳐있던 등 근육도 밤의 장막 속에서 편안하게 이완되며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맑은 에너지를 몸속 깊이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험난했던 폭풍우를 견뎌낸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이 고요한 밤의 휴식은 그 어떤 보물이나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가장 공정하고 달콤한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먼 산 너머에서 세상을 덮고 있던 짙은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고 옅은 푸른 빛이 산등성이를 따라 스며들며 아름다운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이 맺힌 나뭇잎들은 맑은 공기를 머금고 반짝였고 굴뚝에 남은 옅은 연기가 차가운 공기와 섞여 산골 마을 특유의 아늑한 내음을 만들며 잠든 이들의 코끝을 다정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물가에는 맑은 수면이 거울처럼 고요하게 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윤희와 돌쇠가 걸어갈 길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보여주는 잔잔한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지난밤의 눈물은 이 깨끗한 새벽 공기 속으로 흔적 없이 흩어져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이 만들어갈 눈부신 희망의 서사시뿐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푹 잔 윤희는 서서히 밝아오는 창호지의 뽀얀 빛을 느끼며 달콤했던 잠에서 천천히 깨어났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난 그녀의 몸은 새가 된 것처럼 한없이 가볍고 상쾌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니 이미 일어난 돌쇠가 마당을 쓸어놓고 부뚜막에 따뜻한 물을 끓여둔 채 듬직하게 기다리며 해맑고 순박한 아침의 미소로 윤희를 환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윤희는 맑고 차가운 물로 정갈하게 세수를 하며 모든 무거운 짐과 낡은 상처들을 씻어냈고 얼굴을 닦아내는 그녀의 눈동자는 새로운 시대를 호령할 대행수의 영롱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돌쇠야 오늘 하늘이 참으로 맑구나. 이제 슬픔은 끝났으니 우리가 이 넓은 조선 땅을 무대로 당당하게 살아보자꾸나 하고 밝은 목소리로 힘차게 외쳤습니다. 돌쇠는 가슴을 펴고 예 마님 제가 언제나 마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험난한 것들을 단숨에 부수어 버릴 터이니 마님께서는 그저 앞만 보고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시옵소서라며 우렁차고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연한 목소리가 산새들의 지저김과 어우러지며 마당을 채웠고, 이는 억울하게 눈물 짓던 수절 과부가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비상하는 가슴 벅찬 전설의 완벽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짐승 같던 시댁 식구들의 그림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사라졌고, 권선징악의 이치 속에서 지혜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낸 윤희의 삶은 백성들의 가슴 속의 등불처럼 밝게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밭으로 향하며 윤희의 집을 바라보고 진심 어린 감사의 미소를 지었고, 이 산골 마을에는 변치 않을 따뜻한 평화와 눈부신 번영의 아침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지혜롭고 강인한 대행수 윤희와 든든한 무사 돌쇠의 치열했던 성공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이 나며, 이 작은 산골 마을에는 다시는 슬픔이 찾아오지 않는 완벽한 고요와 따스함만이 가득하게 남았습니다. 험난했던 시련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이 소박한 행복의 풍경은 이야기를 듣느라 고단해진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까지 맑고 다정하게 씻어내어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윤희가 머무는 저 따뜻한 초가집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세상의 모든 근심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맑은 시냇물 소리를 입을 삼아 가장 평온하고 달콤한 수면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바르게 견뎌낸 자에게 결국 따뜻한 아침이 찾아오듯 내일 눈을 뜨면 여러분의 앞길에도 맑은 햇살이 비칠 것이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단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깊고 어두운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흔들리는 호롱불빛이 차분하게 마음을 덮여주며 이 기나긴 옛날 이야기의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수절 과부 윤희의 지혜와 바보산의 돌쇠의 듬직함이 만들어낸 이 시원하고 통쾌한 전설이 밤의 정적 속에서 잔잔한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에 부드럽게 맴돌며 맴돌다 이내 편안한 숨소리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바람이 낡은 문풍지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 묵직해진 눈꺼풀을 편안하게 닫고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아늑한 안식의 시간 속으로 완전히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주 따뜻하고 좋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